이제 개장까지 9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한중일 삼각 외교전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 사드 배치로 촉발됐던 한중 갈등에 대한 언급이 뭐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애들로 좀 언급이 됐더라고요. 예,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한령은 직접 말씀해주신 대로 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경제 교류를 더 활발히 하자. 그리고 한국 측에서 동아시아 권역에 대한 철도를 어떻게 같이 건설하자고 했는데 중국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하자. 이 두 가지가 크게 논의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상회담이란 것이 이미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에서 이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특히 문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내년에 초대를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정상회담을 하다 초대를 했는데 예. 이런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2010년 사드 이후에 어떻게 16년 예. 사드 이후에 경직된 관계가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2016년의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는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나 봐요. 예, 사실 아직도 중국에서는 온라인 단체 광고에 대한 한국 단체 관광에 대한 광고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 말은 단체 관광에 굉장히 제약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네요. 대신에 이제 자유 관광이라 그러죠. 개인 관광. 개인 네.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상하이나 광둥성 이런 데서 개인 비자, 그러니까 개인이 한국을 자유 관광하는 데 드는 비자, 사용되는 비자의 발급 횟수가 역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상하이는 작년에는 36만 건을 기록했는데 올해 이미 사실 12월에 다 안 간 상황에서도 40만 건이 넘어가고요. 예. 한 10% 이상 상당히 늘어난 상태고 그 이 외의 지역에서도 2016년 사드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을 하고 있어서 자유관광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전에 주류를 이뤘던 단체 관광은 아직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걸고 있고 광고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자유관광하는 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예. 소비도 많고 나중에 추후 또 관광할 가능성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예. 장기적으로는 한국 관광 산업에 더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기대를 갖게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중국 소비주가 사실 어제 시장에서 좀 시큰둥한 상황이긴 했는데 사실 사드 갈등 이전에는 뭐 화장품이나 이 뭐 음식료 쪽 주는 시장에서 좀 대세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던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어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예.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1차 협의가 체결됐다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코리아나라든지 한국 특히 화장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네요. 이런 주식들을 바탕으로 이런 것은 결국은 미중 무역 합의가 되면서 중국의 경기가 뭐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고 그에 따라 소비 증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에 따라 또 이런 한중 갈등 역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비재 위주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이런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화장품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한중 정상회담 하고 오늘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가 있을 텐데 사실 최근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이 반도체 아킬레스건을 우리나라를 좀 정조준한 상황도 있고 또 중국도 열심히 지금 야심차게 반도체 굴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어떤 기업과 정부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반도체 부분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가 돼 있고요. 근데 반도체 부분은 사실 시스템 반도체가 더 중요합니다. 비메모리 비메모리죠. 반도체라고 예. 그러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 결국은 각종 기기의 제어를 담당하죠. 휴대폰이라면 휴대폰 부분의 비메모리 반도체, 첨단 자동차라면 첨단 자동차 부분의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있는데 예.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사실 성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기마다 각각의 특화된
그런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분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진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예. 결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고 미래 수요가 많은 산업들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미리 선점을 해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굉장히 새로운 반도체 육성하겠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예. 앞으로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더욱더 중요해질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전자기기가 결국은 AI 시스템으로 가면서 각자의 제어 시스템을 가지는 그렇겠네요. 그런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선점하고 특히 중소기업, 뭐 삼성전자 혹은 SK하이닉스 대기업들이 상생을 통해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역시 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력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역시 추가를 해나가면서 이 반도체 경쟁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정부와 우리 기업의 방향성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인사이트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